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율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걱정해야 할 상황이 맞을까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요 자료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는 환율 불안정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통화량 지표, 그 M2에서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M2 증가율이 미국의 증가율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M2 증가율이 대한민국이 한 9%고 미국의 M2 증가율은 약 한 4.8% 정도. 이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한 2배가량 대한민국의 M2 증가율이 높아졌거든요. 이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화량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는 원화가치 희석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게 핵심 증거거든요. 이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그 확대 재정 정책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가 경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하고 거기에 각종 뭐 소비 쿠폰 같은 것들 지급했으니까요. 2026년도에도 재정 편성 계획 역시 올해보다 약 한 9% 정도 증액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서 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돈풀기 정책이 현재 환율 급등의 일부이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화 강세하고 금리 격차의 어떤 확대가 원인인 것 같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자금이 달러로 유입되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 뭐 달러 인덱스 같은 부분들도 상승을 했으니까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양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국내외의 어떤 자본 유출하고 원화 어떤 수요 감소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삼성이라든지 SK,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돈만 3,500억 달러.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따지면 500조 되거든요. 근데 따져봐야 될 건 사실 삼성이 지난 2024년도에 국내에 투자한 금액, 삼성 한 기업만 국내에 한 10조 정도, 11조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금액은 200억 달러라는 거죠. 이처럼 대미 투자와 같은 대외 투자 관련 협상과 또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현재는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우리 증시에 그렇다라고 하면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우선 뭐 첫 번째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이탈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크니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율을 떠나서 한국 주식을 샀어요. 주가가 그대로라고 하면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잖아요. 이게 환차손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을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죠. 최근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둘째는 기업 실적의 어떤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환율이 좀 오르면 뭐 수출 기업은 대박 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달러로 돈을 벌어오면 원화로 바꿀 때 이익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다가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해외에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원자재를 비싼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고환율은 수출 호재라고 하는 이 공식이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내수 기업이라든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치명타를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그래서 뭐 환율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제 대답은 걱정은 하되 투매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1,500원 선이 뚫린다라고 하면 정부의 강력한 개입 명분이 충분히 생길 거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한국 주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그 타이밍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환율이 임계점을 찍고 내려올 때 코스피는 가장 강력하게 반등했으니까요.
1,500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압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환율은 결국 제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그래서 올해 증시가 많이 올라 주었어서 12월에도 증시의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2월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2025년 증시는 정말 뜨거웠잖아요. 특히 하반기가 굉장히 많이 뜨거웠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을 했고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밸류 프로그램의 정착으로 인해서 꽤 많이 해소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한 해였잖아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든든하게 올라와 주었으니까 투자자들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저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 산타 랠리가 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올해 산타가 저는 제 생각에는 선물을 싣고 오겠지만 굴뚝을 찾을 때 아주 까다롭게 고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다 오르는 화끈한 불장보다는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12월 증시는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는 윈도우 드레싱, 두 번째는 대주주의 회피 물량. 올해처럼 주가가 많이 오른 해에 12월은 정말 눈치 게임이 치열한 그런 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긴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증시를 보게 되면 올해 성과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말 결산을 할 때 정말 포트폴리오를 좀 예쁘게 보이고 만들어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12월 막판까지 주가를 방어하거나 또는 끌어올려서 소위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강력하게 맞추지 않을까. 특히 올해 주도주였었던 AI 반도체라든지 로봇 같은 이 밸류체인 쪽의 기관들이 쉽게 놓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CME 패드워치상 보게 되면 8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12월에 대한 기대감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보게 되면 코스피가 약했잖아요. 11월 달에 코스피가 대략 한 4%가량 하락을 했고 또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약 한 14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매도했었거든요. 이런 조정이 이제 끝물에 달했다고 보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좀 해석이 가능하겠죠. 긍정적인 신호 마지막은 배당 성향의 어떤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는 배당 확대 공시를 한 기업들이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내더라도 배당을 받고 내년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장기 투자 성향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의 아주 강력한 신호, 청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는데요. 큰손들의 세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세금 부담도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12월 중순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죠. 거기에 산타랠리의 핵심 주포는 결국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환율이 1,500원 정도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산타가 보따리를 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환차손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세를 좀 유지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산타랠리는 엔진 꺼진 썰매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산타랠리 저는 올 거다라고 하는 곳에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묻지마 랠리는 아닐 거다. 올해 이미 100%, 200% 오른 종목들을 지금 추격하는 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2월의 승부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코스닥의 어떤 실적주라든지 아니면 고배당 밸류업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증시에 어떻게 준비할지 벌써부터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2026년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벌써 2026년 걱정하시는 거 뭐 당연하겠죠. 2025년 한 해 동안 금리 인하라고 하는 정말 순풍을 타고 우리 증시가 정말 참 뜨거웠잖아요. 근데 증시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또 이런 격언을 얘기하시면서 2026년에 2025년보다 폭락하는 그런 시장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2026년이 꿈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이 유동성 장세하고 밸류업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2026년은 철저한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AI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대이동이 전개가 될 거고요. 2025년까지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뭐 반도체 또 HBM 같은 인프라를 까는 기업들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글로벌 리포터들을 보게 되면 흐름이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깔린 인프라 위에 실제로 돈을 버는 어떤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상할 시기가 저는 2026년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단순히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고 실질적인 영업 이익률이 잘 찍히는 AI 서비스 기업 혹은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부품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신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의 진짜 수혜주는 사실 바이오하고 헬스케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좋은 건 돈을 빌려서 연구 개발해야 되는 성장주들인데 그중에서도 2025년에 반도체에 가려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바이오 섹터는 2026년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특허 만료 이슈도 있고요. 또 기술 수출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어떤 바이오텍 기업들이 재평가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라든지 또는 ADC라든지 또는 알츠하이머 관련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들 필수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유는 밸류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의 일상화가 진행이 될 해는 2026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 2025년에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가 끝난 진성 주주 환원 기업들이 차별화되는 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PBR이 낮은 주식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ROE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해가 2026년이다. 그러면 금융 지주사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은 자동차라든지 또는 통신 섹터의 배당 성장주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어떻게 보면 유연한 리밸런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2026년 상반기의 전략은 성장에 과감하게 베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금리 인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AI 반도체나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플랫폼 기업 또는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섹터 같은 쪽에 비중을 늘려서 시장의 어떤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2026년 하반기 전략은 성장에서 이제는 가치하고 질로 무게중심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꿈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고 그리고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정말 1등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반도체에 있어서의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견조한 실적을 내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6년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얼굴이 전혀 다른 야누스와 같은 시장이 될 거고요. 상반기에는 공격적인 플레이어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고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우량주로 갈아타신다라고 하면 수익을 지키는 변속기어 전략이 2026년의 필수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관련 주들의 하락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주가 하락세에 앞으로 눈여겨볼 원자력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최근 원전 관련주들의 조정이 정말 깊었죠. 이제 원전 붐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하지만 지금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끝이 아니라 숨고르기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어떤 판도는 명확하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SMR이라든지 또는 대형 원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이 빠진 이유를 좀 몇 가지로 말씀드려 보게 되면 그 빠진 이유 첫 번째는 재료 소멸하고 피로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체코 원전 수주 잭팟 이후에 기대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막상 본 계약 이후에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급한 돈들이 이거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제 AI 반도체나 이쪽으로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빠져나간 거죠. 두 번째는 해외 SMR 선두주자인 뉴스케일 파워 같은 주가가 급등하면서 아직 상용화까지는 한 4년 정도, 뭐 길게는 5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기업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돼 있었던 부분들로 통해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으니까요. 이 거품론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SMR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투심을 냉각시킨 측면이 없잖아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2025년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에 한국이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맺은 원전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IP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독립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죠. 그러니까 1조 원 정도의 어떤 기술료라든지 뭐 굴욕 계약에 대한 부분들 논란이 시장을 짓눌렀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단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자력은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가야만 하는 길이 지금 현재는 메가 트렌드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신 보고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동력은 AI하고 데이터 센터니까요. 이미 빅테크들이 SMR 스타트 업체들하고 전력 구매 계약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고 또 2026년부터는 실질적인 SMR 발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탄소까지 배출하지 않는 대안은 사실상 원자력 하나밖에 없잖아요. 특히 SMR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SMR이 이 데이터 센터의 바로 옆에 SMR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맞춤형 발전소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AI 시대가 본격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AI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에 있어서의 필수제가 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아무거나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 실적으로 증명할 종목들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종목군 중에 첫 번째는 영상에서 원전 얘기 나오면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SMR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SMR계의 TSMC다? 뭐 이렇게 뭐 별명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같은 글로벌 선도 업체들의 기자재를 독점 제작을 하고 있고 현재 수주 잔고가 14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픽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물론이고 미국의 홀텍하고 손잡고 SMR 시공까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매출 인식이 가장 빠르게 잡힐 종목이 현대건설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전기술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설계 기술 자립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한국형 원전 수출할 때마다 로열티를 챙기는 알짜 기업이니까요. 원자력 투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1년이나 2년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정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산업인 거거든요. SMR 상용화라든지 또는 대형 원전 수출은 단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IP 리스크로 인한 어떤 하락 구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채울 기회다. 그러니까 공포가 극대화될 때마다 분할로 접근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눈여겨볼 로봇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뜨겁죠.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테마가 아니라 산업의 본격 개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로봇주는 어떻게 보면 이 과거 20년 전에 인터넷주하고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담보하는 산업인 거죠.
로봇 시장은 이제 제조업의 효율화를 넘어서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핵심 모멘텀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I라든지 SMR 쪽하고의 연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진행이 되면 데이터 센터하고 SMR의 점검이라든지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한 이를테면 특수 목적 로봇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고위험 환경에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협동 로봇 같은 로봇들의 대중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산업용 로봇이요, 대기업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협동 로봇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자영업 현장까지 파고들고 있고요. 굉장히 협동 로봇이 설치가 용이하고 사용도 용이하고 거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로봇 대중화 시대에는 빨리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로봇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정을 했고 대규모 투자라든지 규제에 있어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특히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이동한 그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이를 통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의 어떤 그 핵심을 좀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가 가는 이유는 단순히 공장 자동화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AI가 이제 물리적인 몸을 찾기 시작한 거죠. 바로 피지컬 AI. 이 피지컬 AI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마 2026년에 이 피지컬 AI 시대가 개막할 거고 관련해서 각 영역의 대장주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하드웨어하고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두산 로보틱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 분야의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두주자 중에 하나거든요. 핵심은 플랫폼 경쟁력입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라인업이 굉장히 많고요. 또 로봇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AI의 어떤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최근에 그 공모 자금을 받은 걸 통해서 북미 시장이라든지 또는 유럽 시장에 공격적으로 캐파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두산 로보틱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보시게 되면 라인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어떤 라인이냐면 이 라인과 이 라인 정도 이렇게 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지금 이 라인 근 자리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에 시초가, 종가, 시초가 이런 부분들로 라인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12월 3일 76,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 박스를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 박스 그은 이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이렇게 매수한 이 주체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흐름은 앞으로 횡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데드라인은 어디냐면 검정색 라인이에요. 검정색 라인을 길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면 검정색 1년선 라인은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상향하는 지점과 만나는 그 주가의 흐름 형태가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두산 로보틱스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은 검정색 라인까지 조금 내려왔다가 딱 검정색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검정색 라인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횡보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검정색 라인 부분까지도 추가 매수에 대한 어떤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기술력하고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대장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찜한 기업이고 카이스트 출신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주목받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특히나 이족 보행 로봇 기술력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제조 혁신이라든지 또는 미래의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 번째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차트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종목도 앞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종목을 보셨던 것처럼 라인을 하나 일봉에서 그어드리게 되면요.
여기 가격인데요. 이 가격은 대량 거래량이 나왔었던 시초가 부근에 대한 가격 라인입니다. 금액으로는 3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3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 종목 나오게 되면 늘 언제나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여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를 최근에 11월 말쯤에 3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량 나왔었던 요 36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기다리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다리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 36만 원 금액을 딱 찍고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내외 정도의 가격대 오게 되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서 지금처럼 슈팅이 나오게 되면 매도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부품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쪽에서의 숨은 강자인 로보티즈인 것 같아요. 로봇의 관절이라 불리고 있는 액추에이터 기술력 또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 로보티즈고요. 이 액추에이터 기술이 로봇의 어떤 정밀한 움직임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거거든요. 자체 개발한 액추에이터가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현재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최근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어서 최근에 나온 소식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한 700개 정도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납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글로벌 기업 중에 한 기업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많은 기업들하고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로보티즈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로보티즈도 역시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하나 그어드리면요. 이런 라인을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데 2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부분에 최근에 지지를 받고 올랐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지를 받고 올랐었던 그 구간을 거래량은 나타나지 않지만 주가의 형태의 모양과 흐름을 봐서는 테마 형태로 같은 로봇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격대는 상승했다가 지지받고 있는 20만 원, 다시 또 상승했다가 내려올 때 20만 원 내외 정도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로보티즈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6년에는 어떤 주식을 눈여겨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6년에는 어떤 주식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게 어떤 거냐면 대중이 환호할 때는 떠나야 되고요. 대중이 곡소리를 낼 때는 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202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죠.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웠고 AI 쪽에서의 거품론이다 뭐다 말도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이제 2026년을 앞둔 지금 2026년을 빛낼 종목을 고를 결정적인 타이밍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종목은 저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곳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차전지인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2023년에 정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2024년 그리고 올해 중반까지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아니 그 이상 난 종목들 수두룩하니까요. 근데 최근 11월 달 글로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서의 전기차 침투율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중요한 건 살아남은 기업들의 이제 시장 지배력인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약간 후발주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혹한기를 거치면서 거즘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2026년에는 설비 투자를 미리 맞춰놓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셀 기업이라든지 또는 양극재 쪽에서의 대장주라든지 또는 핵심 광물에 있어서 어떤 자금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거는 충분하겠죠. 그러면 중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공포에 사야 할 전형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26년은 금리 인하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를 보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다크호스는 바로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지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퓨리뷰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빅파마들의 특허 만료가 2026년부터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좀 급한 거죠. 기술을 사오거나 아니면 생산을 맡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바이오 벤처들의 자금 숨통이 좀 트이고 또 뭐 여기에 AI를 접목한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에
실적이 찍히는 CDMO 기업이나 아니면 임상 3상 막바지에 있는 항암제 관련 그런 기업들 2026년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그런 섹터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AI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2024년처럼 단순히 GPU만 쳐다볼 때는 지났죠.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키워드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전력 효율과 패키징으로요. 저는 2026년에 이 전력 효율과 패키징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우리의 어떤 스마트폰, 뭐 자동차, 가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온디바이스 AI의 원년이 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전력 효율, 패키징 쪽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작고 전기를 덜 먹으면서 고성능을 내는 칩.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MPU 쪽에서의 팹리스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대형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낙수 효과를 받을 소부장 기업 중에서 기술력 있는 곳들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주식 농사의 핵심은 실적의 귀환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장세가 끝났고 남들이 전기차가 끝물 아니야 할 때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1등 기업을 주술 필요가 있고요. AI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밑단에서 실질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하는 격언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파란불이었다라고 하더라도 2026년 주도주를 선점한다라고 하시면 내년 이맘때 웃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12월 10 특강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주도주 또는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강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시황에 딱 맞는 매수해야 될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지금 가장 핫한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중에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 한 5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거기에 텐베거 종목 딱 하나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서 전략에 대한 걸 지금처럼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느 가격대에 사서 어떤 가격대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특강에서 해드릴 거고요. 코인에 대한 얘기도 살짝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래 뭐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신청만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12월 10날 있을 특강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그 무료가 여러분들 계좌를 빨갛게 변화시키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2차전지 주식들의 2023년 고점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차전지는 바닥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26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시나요? 2차 전지의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바닥은 좀 지났다. 이제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3년에 광기 어린 급등으로 매도 못한 분들이 지난 2년간의 하락은 그 거품을 걷어내는 정말 고통스러운 수요 정체의 어떤 시간이었죠. 그리고 2026년은 아무나 가는 시장이 아니라 진짜 선수들만 살아남는 장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핵심 요인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원자재 사이클의 반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주가를 짓눌렀었던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하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죠. 2023년 공급 과잉 우려로 폭락을 했었던 리튬 가격이 2025년 들어서 하락세가 둔화된 거 핵심이거든요. 지금 표를 하나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2025년 6월 중순 바닥을 다지고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여기 상승했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의 광산에 대한 부분들이 막히면서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상승했다가 또 채굴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추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리튬 가격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이처럼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원자재 사이클에 대한 반전이 첫 번째 핵심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하고 함께 진행이 될 저가형 전기차의 어떤 습격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글로벌 금리 인하가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 실물 경제에 돈을 돌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할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누가 가장 수혜를 볼 건지는 뻔하잖아요. 그죠? 자동차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속도가 저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반값 전기차 모델에 대한 보급형 라인업이 올해 하반기서부터 계속 나왔지만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전기차, 반값 전기차가 쏟아질 거거든요. 이제 전기차는 얼리 어댑터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이동수단이 되는 2026년이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ESS 쪽에서의 어떤 구원투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원전도 정말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을 해둘 거대한 배터리 창고가 필수적인 거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용량 ESS 수주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전기차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동안에 이 ESS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꽉 채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최근에 ESS 전용 라인 증설하는 이유는 바로 내년,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6년은 한마디로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언젠간 나오겠지 했었던 전고체 배터리가 시범 생산을 넘어서요. 양산 준비 단계에 돌입하는 해가 될 거고요. 특히 삼성 SDI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탑재 모델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장은 단순히 이제 많이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을 갖춘 기업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더 이상 중국의 어떤 저가 LFP 배터리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찍어 누르는 국면 충분히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었던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리튬 가격이 2024년 바닥을 가다가 지금 2025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이 부분들 이렇다라고 하면 소재 업체들의 수익성 정상화되겠죠. 물론 2023년처럼 모든 소재 종목들이 다 같이 가는 장세는 오지 않을 거고요. 광물 채굴부터 가공이라든지 또는 양극재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끝낸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IRA 혜택을 온전히 받으면서 안정적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2026년에 보신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리튬 가격이 50%나 상승하면서 2차전지 주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점인데요. 리튬 가격이 2차전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리튬 가격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최근 리튬 가격이 바닥 대비해서 한 50% 반등하면서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어요. 지금 매수 아닐까? 어쩌면 지금 또 속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리튬 가격 상승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호재죠. 하지만 2023년처럼 묻지마 급등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실적, 그다음에 마진 개선을 따지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리튬 가격이 오르면 왜 주가가 춤을 출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 비용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건 그 제조업에 있어서 일반론이고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은 구조가 좀 달라요. 핵심은 그 판가 연동제 그리고 레깅 효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회사는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 엔솔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하고 계약을 할 때 광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양극재 판매 가격도 그만큼 올려받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을 토스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판가 연동제인데 이 판가 연동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레깅 효과라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호재죠. 그동안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기업들이 왜 힘들었냐면 비싸게 사온 리튬을 가공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폭락해 버려서 재고 평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역전된 거죠.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부터 한 50% 오르면서 과거에 싸게 사던 원재료로 이제 만든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즉 2026년 1분기부터 소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찍히는 강력한 모멘텀인 거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리튬 가격이 50%나 올랐을까요? 간단합니다. 지난 2년간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굴 원가도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광산들이 문을 닫거나 감산을 했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공급이 박살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요, 2026년을 앞두고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를 위해서 다시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가 고개를 드니까 가격이 튀어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리튬 가격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 하실 건데요. 근데 지금의 리튬 가격 반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 회복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의 어떤 공급 조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리튬 가격의 어떤 급등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중국 안에서의 물량 공급 조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익성이 악화된 업체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일시적인 어떤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2026년 리튬 수급 어떤 흑자 전환 기대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리튬 공급 과잉은 2025년에 정점을 찍었고 2026년부터는 전기차라든지 또 ESS 수요가 다시 공급량을 초과하는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좀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리튬 가격은 장기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할 거라고 하는 전망에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지금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죠.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는 정말 구조적인 성장을 보고 접근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AI 시대의 2차전지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시장의 화두는 단연 AI하고 전력이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하마처럼 먹어치운다라고 해서 전기 먹는 하마다 이런 비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답은 저는 원전이 답이다, 전선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 바로 2차 전지의 역할 변화인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2차 전지는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서요, ESS로 재평가받는 원년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25년 12월 현재 2차 전지 산업을 바라보는 뷰는 완전히 그래서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하잖아요. 엔비디아의 그 B200 같은 고성능 칩셋 어떤 수천 개를 돌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의 전체만큼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또는 송배전망의 어떤 확충 같은 이런 시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려서 쌓아야 되는데 이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망은 부족이라든지 또는 불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고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차 전지가 핵심 해결사로 나선다는 거죠.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대형 ESS가 필수 인프라가 됐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역시 순간적인 정전이라든지 또는 전력 변동에 어떤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UPS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 장치가 필수인데 이 무정전 전원 장치 핵심이 바로 2차 전지 기반인 ESS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전력 인프라의 안정화는 거대한 안정화를 해야 되는 거대한 숙제는 던져졌고 이 숙제를 풀 열쇠는 2차 전지 산업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2차 전지 산업의 주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하나였거든요.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ESS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증권가에서 이미 2026년 이후에 ESS 시장의 성장률이 전기차 시장을 상회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를 통해서 북미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에 강력한 어떤 세액 공제를 주고 있잖아요. AI 인프라 투자하고 맞물려서 북미 지역의 ESS 수요는 압도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현지 생산 능력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확보할 예정인 국내 셀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모듈 또는 팩 제조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S는 전기차하고 달리 에너지 밀도보다는 안정성하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의 채택이 급증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요, ESS 시장 선점을 위해서 LFP 라인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장기적인 수익 다각화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라인업을 현재는 빠르게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로 전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섹터는 더 이상 테마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수 인프라 산업으로 격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전기차 수요 회복만을 기다리는 기업보다는 ESS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2차전지는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고, AI 관련 ESS 수요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별로 어떤 기술 경쟁력 또는 실질적인 수주 공시 꼼꼼히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시대 2차전지는 배터리를 넘어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이 변화의 흐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ESS 붐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4년까지만 해도 시장은 온통 전기차 언제 다시 많이 팔릴까 이 걱정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졌죠. AI 데이터 센터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때문인데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AI 서버들이 늘어나면서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해둘 거대한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핵심이죠. 미국 내에서 전력망 노후화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대규모 전력망 쪽에 들어가는 ESS 발주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된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봐야 할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면, 그 포인트 첫 번째는 드디어 터진 LFP하고 미국 생산의 시너지인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의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기술력 좋은 건 알겠는데 값싼 중국산 LFP 배터리에 ESS 시장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6월 달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장악했었던 LFP 시장에 LG가 미국 본토의 생산 기지에 무기를 들고 뛰어들어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거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장벽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배터리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IRA 혜택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 생겼다는 거거든요. 중국산 리스크는 없는 유일한 대안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ESS 수주 잔고가 120기가와트를 넘겼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이게 다 이런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두 번째는요, 단순 배터리 셀 판매를 넘어서 시스템 통합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배터리 셀만 납품하고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턴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버테크가 북미 시장에서 아주 펄펄 날고 있습니다. 배터리만 파는 게 아니고요, 설치, 운영,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까지 통째로 팔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진율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올해 북미 전력망 프로젝트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업체들이 배제되면서요, 그 반사이익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주 톡톡히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적의 질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요, 매출은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기차 가동률이 떨어져서 힘들었던 부분을 ESS가 메꿔주면서 수익성을 방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올해보다는 2026년부터 미국의 그 애리조나 공장에 물량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 올인이라고 하는 리스크는 사라질 거고요. 전기차하고
ESS의 어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2025년 말, 2026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전히 전기차 대장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이 기업이 있고요. 2026년은 올해 2025년에 닦아놓은 미국산 LFP 양산의 과실을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전기차 업황 뉴스에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전력망 재편 흐름 속에서 가장 확실한 수혜주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요.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실 분들에게 지금 이 구간은 정말 매력적인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올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 그러니까 이른바 캐즘 현상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에코프로 그룹들이 드디어 이제 긴 터널의 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예측대로 2025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전망을 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더 단단한 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기를 거치면서 체질 개선을 마친 에코프로 그룹의 미래는 상당히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수직 계열화의 힘이 본격적으로 발휘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수직 계열화거든요.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에코프로 CNG, 또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최종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까지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안에서 해결하는 이 구조는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공급망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요. 에코프로가 빠르게 실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수직 계열화의 어떤 시너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요. 기술에 대한 어떤 초격차라든지 그리고 제품의 다변화가 빛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에 NCA라든지 LFP 그리고 차세대로 불리는 단결정 양극재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FP 양극재는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핵심 무기거든요. 단결정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정성을 좀 극대화해서 어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어떤 기술로 현재는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증권사 리포터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의 이런 어떤 제품의 다변화 전략이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거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공격적인 투자의 어떤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업황이 어려울 때도 사실은 움츠리기보다는요.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헝가리에 있는 그 데블렌첸 공장이라든지 또는 북미에 있는 합작 공장 같은 해외 생산 기조를 꾸준하게 증설을 해왔거든요. 이런 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 거기에 IRA 또는 CRMA 같은 규제에 어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해외 고객사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기반을 잘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깔아놓은 이 생산 라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실적을 견인할 일만 이제 좀 남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 같은 리스크 존재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펀더멘탈의 회복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라는 거죠. 에코프로 그룹은 지난 조정기를 통해서 약점을 충분히 보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점은 더욱 날카롭게 다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다시 시작된 전기차 시대의 성장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비상할 준비를 마친 에코프로 그룹의 행보를 앞으로 꾸준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차전지 대표적인 회사인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또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주식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이 두 종목이 보여준 어떤 견조한 주가 흐름 다들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그룹의 근본적인 뭐 어떤 체질 개선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주가 반영 어떤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철의 심장을 가진 2차 전지의 거인 이제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 아닐까요? 그러면 이 두 기업의 어떤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는 원료부터 소재까지 비교 불가능한 완전한 수직 계열화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에코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수직 계열화가 강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 그룹은 에코프로하고는 좀 다르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염호라든지 호주 광산으로부터 원료 확보의 최전선에 서서 광물 채굴 단계부터 직접 지휘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보한 원료를 포스코퓨처엠이 넘겨받아서 양극재, 음극재 소재를 모두 생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리튬, 니켈 같은 원료 사업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까지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은 포스코 그룹이 유일합니다. IRA 같은 어떤 공급망 규제 시대에 그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막강한 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는 가치 재평가로 또 포스코퓨처엠은 성장성이라고 하는 폭발적 부분들 이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포스코홀딩스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뭐 철강 회사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의 지배자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회사인 어떤 포스코퓨처엠의 가치는 물론이고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염호 리튬 가치만 해도 사실 수십조 원으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 리튬 사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고 증권사의 리포트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숨겨진 보석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일만 남았겠죠. 거기에 안정적인 철강 사업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정성까지 갖춘 그러한 기업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퓨처엠인데요. 이 포스코퓨처엠은 성장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포스코퓨처엠의 네임밸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 갖고 있죠. 하이니켈 양극재는 물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FP 양극재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까지 제품 라인업을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안정적인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생산 캐파 증설 계획 없이 이미 촘촘하게 그 캐파가 짜여져 있다라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2026년, 2027년 가면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의 실적보다는 2년 또는 3년 뒤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대표적인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리튬 같은 정말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두실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그룹은 원료 채굴부터 생산까지 직접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이 변동성 효과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차전지 시장의 재성장하고 함께 가장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을 꼽으라라고 하면 저는 단연 포스코 그룹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치 재평가를 원한다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미래의 압도적인 성장에 베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퓨처엠 포트폴리오에 이 두 기업을 담아두는 전략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철강 기업이라고 하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요. 친환경 미래 소재의 어떤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포스코 그룹의 어떤 날개짓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차전지 업황의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이 2025년 12월 3일 녹화하는 날인데요. 현재 2025년 12월 시장의 트렌드는 명확하죠.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차세대 기술을 선점했는가?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오르던 시즌은 지났고요. 실체가 있는 녀석들로 압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종목은 대장주의 귀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 하지만 전쟁터에서 장수가 살아야 병사도 살거든요. 4680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이 올해 그 오창 공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2026년 초에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본격 가동될 거고요. 테슬라가 그토록 원했었던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수율을 잡은 곳 전 세계에서 LG가 유일합니다.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까지 줄을 서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AMPC 효과 극대화로 인해서 북미 공장 가동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가 올해보다 내년에 뭐 조 규모의 보조금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할 때 가장 무겁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종목은 저는 단연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소재 쪽에서의 제왕인 포스코홀딩스인 것 같습니다. 철강회사 아니냐고요? 철강회사도 맞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포스코를 철강회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염호의 결실을 지난 3년간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 리튬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가공에서의 어떤 강자라고 하면 포스코는 채굴부터 가공까지 다 하는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중국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업의 어떤 PER은 굉장히 낮지만 배터리 소재업은 높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보다 2026년부터 리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유의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시장은 포스코를 더 이상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평가하겠죠. 그러면 묵직하게 배당을 받으면서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종목,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종목들. 앞으로의 두 종목이 큰 대형주여서 묵직한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엔진 종목인데 우선 충전 속도의 혁명의 핵심이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된 불만이 뭐냐면 충전 시간인 거잖아요. 굉장히 제일 큰 불만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기존의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섞어야 되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이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차종의 폭발적인 어떤 확대 부분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까지만 해도 포르쉐 타이에칸 같은 고급차에만 들어갔지만 올해 2025년부터 모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북미 쪽에서의 자동차 메인 모델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가 계속해서 쏙쏙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 함량도 기존에 한 5에서 6%였던 걸 8에서 9, 10%까지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Q 거기에 P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의 종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안정적인 LG에너지솔루션의 베이스를 깔고 원자재 쪽에서의 패권을 쥐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허리를 좀 받쳐주고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을 양념으로 섞은다라고 하면 2026년 여러분들의 계좌가 분명 붉은색으로 물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뭐 매수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12월 10 특강이 또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1월 30날 특강도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공약했던 것처럼 1000분이 넘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유는 제 특강이 뭐 소홀하게 준비하는 건 전혀 없고요. 이 특강 안에서 가져가실 게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듣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 무료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료가 계속 진행이 될 때는 제가 주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특강을 준비하겠습니다. 특강 안에서 시황 관련되어 있는 얘기하면서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한 섹터를 설정해서 섹터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리뷰, 종목에 대한 전략 다 말씀드릴 거고요. 코인도 살짝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고요. 이 무료를 여러분들이 즐기시려면 홈페이지나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로그인한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 이 모든 혜택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밖에는 단풍이 많이 물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도 특강 보시면서 빨갛게 물드셨으면 좋겠습니다.